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태양전지가 어떻게 전자들을 한쪽으로 묶어둘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태양전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태양전지는 기본적으로 여기 보이는 것처럼 두 가지 반도체가 겹쳐져서 만들어지는 형태예요. 위에 쪽에 N형 반도체가 있고 아래쪽에 P형 반도체가 있어서 이게 접합된 상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반도체를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바탕이 되는 물질이 바로 규소라는 원소예요. 그래서 일단 규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소예요. 여러분들 규소는 주기율표상으로 이제 몇 번째 원소인지 알고 있나요? 규소는 14번째 원소입니다. 14번째 원소예요. 그 주기율표 1번 이제 수소부터 수헬립에 이렇게 쭉 진행되는 그 주기율표 아시죠? 거기에 14번째 이제 SI라고도 하고 이제 규소라고도 하고 이제 실리콘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막 성형수술하고 그럴 때 넣는 그 약간 말랑말랑한 그런 탄성을 가진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규소에 어떤 첨가물을 넣어서 그렇게 된 거고요. 사실상 규소는 보면은 우리 지구의 지각을 차지하는 가장 많은 원소인 이제 모래를 이제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생긴 원소입니다. 그래서 이 규소는 우리 지구의 지각을 차지하는 가장 많은 원소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모래의 대부분이 이 규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규소의 원자 구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원자는 우리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가운데 중성자와 양성자로 구성된 원자 핵이 있고요. 그것을 전자가 이런 식으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전자가 둘러싸고 있는 형태예요. 그렇다면 이제 규소를 보면은 규소는 원자 번호 14번인데 이때 규소의 전자는 몇 개일까요? 네, 아까 규소의 원자 번호가 14번이었으니까 우리 중성자, 양성자, 전자 모두 14개로 이제 자연 상태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규소는 여기 그림과 같이 여기 가운데는 이제 생략을 하게 되었는데 이 가운데에는 14개의 중성자와 양성자가 있고요. 바깥쪽에 14개의 전자로 둘러싸인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4개의 전자가 있는데요. 우리 전자가 이제 전기를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전자가 어떻게 배열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규소에 14개의 전자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자리 배치가 될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전자는 구름 모양으로 존재하기는 한다고 했는데 세 가지 규칙을 지키면서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규칙은요. 전자는 원자 껍질 위에 위치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부분이 이제 원자 껍질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원자 껍질 부분에만 이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껍질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위에 이제 전자가 위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규칙이고요. 둘째는 원자 껍질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전자의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원자 껍질이 원자 핵에 가까운 것을 이제 첫 번째 원자 껍질이라고 하고요. 얘가 이제 점점 원자 핵에서 멀어질수록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나아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원자 핵과 가장 가까운 부분에 있는 원자 껍질을 첫 번째 원자 껍질이라고 할 때 이 첫 번째 원자 껍질은 이제 과학자들이 발견하는 원칙상 두 개의 전자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전자만이 존재할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원자 껍질 같은 경우에는 몇 개까지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느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8개의 전자가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의 원자 껍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전자가 8개까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2개, 두 번째는 8개, 세 번째도 8개, 이런 식으로 쭉 나아가게 되는데 우리한테 필요한 지식은 이 세 번째 원자 껍질까지만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전자는 원자 껍질 안쪽부터 채워진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규칙이 이제 전자가 이제 채워질 때 안쪽에 있는 원자 껍질부터 채워진다라는 것이 규칙인데, 이거는 이유가 있어요. 원자에서 원자핵이 이제 가장 힘이 셉니다. 왜냐면 원자핵 같은 경우에는 중성자와 양성자로 질량이 많은 것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자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원자핵이 가장 힘이 세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원자핵이 주변에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원자핵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힘이 약해지고요. 원자핵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힘이 세지게 작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이 힘에 의해서 전자는 일단 안쪽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규칙들을 바탕으로 해서 규소의 배열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총 14개의 전자가 존재한다고 했죠. 14개의 전자가 일단 가장 안쪽에 2개, 가장 안쪽에 첫 번째 원자 껍질에 2개가 채워지겠고요. 그 다음에 8개가 채워지고, 그러면은 이제 4개가 남잖아요. 그 4개는 이렇게 가장 마지막 껍질에 4개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바깥쪽에 이 4개, 바깥쪽에 원래 세 번째는 8개의 전자를 수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4개가 차있기 때문에 4개의 빈칸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규소의 원자 배열을 한번 살펴보았어요. 이런 규소는 우리가 단독으로 항상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형태예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두 번째 규칙에 따르면 세 번째 원자 껍질은 원칙상 8개까지 존재를 할 수 있는데 우리 바깥쪽에 4개밖에 차있지 않고 이제 4개는 빈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불안정한 형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원자가 상당히 안정적이다 라고 판단을 할 때에는 보통 제일 바깥쪽 원자 껍질이 가득 차 있느냐 아니냐가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안정적인 원소로서 네온 같은 경우에는요, 바깥쪽이 8개의 전자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규소는 항상 마지막 원자 껍질의 전자 개수가 4개 부족한 것에 대해서 항상 불안정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안정해지기 위해서 이제 다른 규소 원자들과 결합을 할 때 이렇게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전자를 서로 공유하는 형태로 공유 결합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모양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이 모양이 아까 본 이 규소의 모양과 상당히 다르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제 안쪽에 있는 이 부분들을 다 생략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이 바깥쪽 껍질만을 표현을 한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한 이유는 일단 간편하게 나타내기 위한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전기가 흐르는 데 관여하는 전자가 가장 마지막 원자 껍질에서 주로 생겨나기 때문이에요.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는 원자핵이 끌어당기는 힘의 영향을 아무래도 가장 적게 받기 때문에 외부에서 조금만 힘을 가해 주어도 쉽게 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의 힘을 받아서 자유전자가 되면 이러한 자유전자의 흐름으로 전기가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전기를 공부할 때 이 바깥쪽 원자 껍질에 있는 전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식으로 도식화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규소는 단독으로 존재하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규소가 다른 규소 원자와 결합해서 존재하게 되면은 전자를 함께 공유하면서 안정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합을 할 때 전자를 공유하는 공유 결합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자를 분명히 이 전자는 얘 거고 이 전자는 이쪽 건데 이 전자를 서로 공유하고 있죠. 지금은 바깥쪽 껍질이 5개지만 얘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합쳐졌을 때 주변에 규소 원자로 가득 차 있을 때의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바깥쪽 원자 껍질이 8개가 다 차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규소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반도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순수한 규소를 이렇게 만들어내서 이렇게 쭉 배열을 하게 되면은 반도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바로 태양 전지에 쓰이는 반도체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 태양 전지에서 활용이 되는 것은요, 전기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원활하게 전기를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상태로 보면은 굉장히 전자들이 여기저기 묶여서 안정된 상태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상태로는 전자가 너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전기가 발생하기가 어렵죠. 뭔가 역동적인 전기적인 흐름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보다 원활한 그러한 전기의 흐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규소 덩어리에 다른 원소들을 섞어주게 됩니다. 어떤 원활한 흐름을 만들어주는지는 우리가 차차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규소에 섞어주는 우리 다른 원소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규소에 섞어주는 다른 원소들은 주기율표상에서 규소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어떤 관련성이 없는 원소들이 아니라 규소의 양옆에 존재하는 13번, 15번 원소들입니다. 그러니까 규소와 숫자가 하나밖에 차이가 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생김새가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번인 알루미늄을 규소 반도체에 섞어주면 P형 반도체가 되겠고요. 그리고 원자 번호 15번인 인을 여기 규소판에다 섞어주게 되면은 N형 반도체가 될 겁니다. 우리가 갑자기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라는 말이 나와서 좀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 우리 아까 살펴보았던 태양 전지가 이러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합쳐진 형태였죠. 네, 그래서 우리가 거의 다 온 거예요, 지금.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지 살펴보았죠. 그래서 좀 자세히 N형 반도체와 이제 또 P형 반도체를 붙인 게 이제 태양 전지라고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일단 원자 번호 13번인 알루미늄과 원자 번호 15번인 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원자 번호를 통해서 알루미늄과 인의 원자 구성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우리 3가지 규칙들을 바탕으로 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먼저 13번.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요, 몇 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원자 번호가 13번이기 때문에 13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5번 인의 전자 개수는요? 네, 원자 번호가 같이 15개가 되겠죠. 아까 언급을 했듯이 알루미늄은 원자 핵에 13개의 중성자와 양성자가 있겠고요. 인 같은 경우에는 원자 핵에 15개의 중성자와 양성자가 있어서 전자와 균형이 딱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원자들은 모두 정기적으로 중성을 띠게 되겠죠. 그러면 전자들의 배열을 보면 아까 살펴본 3가지 규칙에 따라서 가장 마지막에 원자 껍질에 몇 개의 전자가 놓이게 될까요? 우리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규소보다 전자의 개수가 하나 적죠. 13개로 하나 적으니까 우리 가장 바깥쪽 껍질에
세 개의 원자가 놓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도 마찬가지의 원리로 인해서 14번보다 하나 더 있죠. 전자가 하나 더 많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알루미늄은 규소보다 전자가 하나 없고 이는 규소보다 전자가 하나 더 많은 형태입니다. 아까 N형 반도체는 원자 번호 15번인 인을 섞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N형 반도체는 규소에 전자가 하나 더 많은 인을 섞어주는 것이고요. P형 반도체는 규소에 전자가 하나 더 적은 알루미늄을 섞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섞어주는 것을 불순물을 섞는다고 해서 도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보다 전자가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뒤에 보면은 우리 N형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인을 섞어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남색으로 된 게 인입니다. 이 인을 원래 규소에 섞어준 거예요. 좀 옅은 색이 이제 규소 원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을 도핑을 해줍니다. 이렇게 인을 섞어주게 되면은요. 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자가 하나 남았죠. 그래서 이 반도체 안을 마음껏 돌아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이렇게 군데군데 자유전자들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가장 바깥쪽 원자 껍질이 8개로 다 채워지고도 이제 하나가 남기 때문에 이런 자유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거겠죠. 이미 안정한데 전자가 하나 더 있으니까. P형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여기 이렇게 알루미늄을 이렇게 섞어준 형태입니다. 이렇게 알루미늄을 섞어 주었을 때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하나 적었기 때문에 알루미늄이 있는 경우 그곳에 이렇게 빈 공간, 전자가 하나 부족해서 빈 공간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빈 공간, 그러니까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을 우리가 전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P형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공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있는 모습들이고요. N형 반도체는 어떤 남는 전자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존재하는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왜 N형 반도체다, P형 반도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여러분들 좀 이해가 가시나요? 네, N은요. 여기 N형 반도체들은 군데군데 자유전자가 있잖아요. 우리 자유전자는 음극을 띠고 있죠. 그래서 네거티브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거티브에 N을 따서 N형 반도체라고 하는 거고요. 반면에 P형은 이렇게 전자가 있을 자리에 전자가 없어서 구멍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플러스를 띠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포지티브 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포지티브에 P를 따서 P형 반도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름처럼 N형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P형은 플러스 양의 전하를 띠고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조금 헷갈립니다. 정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모두 중성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중성인 규소에 중성인 알루미늄을 섞어주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성인 규소에 중성인 인을 섞어주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중성과 중성이 만났기 때문에 당연히 최종적인 결과물 모두 중성이 되는 거겠죠. 여기에서는 단지 이미 8개의 전자가 원자 껍질을 채워 안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전자가 갈 곳을 잃고 움직이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 P형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하나 모자라서 이렇게 빈 상태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중성이라는 사실을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에 대해서 잘 알아보았는데요. 이 두 개의 반도체를 접합했을 때 태양 전지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반도체를 접합한 모습을 이후에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시간 관계상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원리를 학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까지 이해가 안 된 부분들이 있다면 영상을 다시 돌려서 그 부분을 보면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선생님한테 질문방에 질문을 올리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활용을 해서 찾아보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에 이어서 우리가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합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